우리 서울대 이야기를 그쵸. 입시에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좀 끝대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온리온 스튜디오 겨울 진행을 맡은 정윤희입니다.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문이과 통합이라는 새로운 교육제도가 바뀌면서 입시제도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지만 사실 막막한 게 부모님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정영은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도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업스쿨 대표이자 현직 입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EBS 고교학점제 지도 강사 정영은입니다. 최근에는 입시를 알면 아이 공부가 쉬워진다, 초등 국영수 공부법 등의 책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초등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이제 앞으로 점점 입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겪었던 학교와 그리고 지금 입시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최신 입시에서 유리한 우등생의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입시가 많이 변했어요. 맞아요. 네, 교육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우등생의 기준도 당연히 변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의 눈높이는 아직 거기까지 따라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학부모님들 만날 때 어머님들, 우등생은 어떤 아이들 보고 우등생이라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성적이 좋으면 우등생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그래서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답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입시에서는 물론 성적이 중요해요. 저는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입시와 교육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학업 역량이라고 하죠. 이 학업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시험 점수뿐만이 아니라 모두 통틀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활동 역량이라는 걸 놓치고 가게 된다면 사실은 우등생으로 평가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교과서만 외워서 공부했어요. 맞아요.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요걸로만으로 우등생이 될 수 있다? 이건 좀 힘들고요. 차라리 저는 글쓰기를 열심히 했어요, 발표를 열심히 했어요가 오히려 최근의 우등생의 기준과 좀 더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이야기를 그쵸. 입시에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좀 끝대네요. 이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정시라고 하죠. 이 입시에서 정시라는 건 수능 점수로만 거의 대학을 가는 전형이었어요. 그런데 서울대에서 이 정시 전형에서마저 수능 말고 학생부 점수를 반영하겠다. 그런데 이 학생부가 내신만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동아리 뭐 했니? 진로 활동 어떤 거 했니? 책은 어떤 거 읽었니?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약 40% 정도를 반영하고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입시는 변하고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의 눈높이만 아직 좀 예전과 그대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학습 방향성, 뭐 공부 이러면 요즘엔 이제 메타인지가 많이 나오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 메타인지를 기르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이 메타인지라는 게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활동 역량과 관련한 이야기예요. 좀 더 심화된 학습을 하고 그 결과물을 내놓으려면 결국 메타인지가 부족한 아이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외워서 하는 활동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 메타인지라는 걸 그냥 한 줄로 설명을 하면요. 예전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제일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면 그것이 곧 아는 것이다. 좀 철학적이죠. 네. 그래서 좀 풀어드리면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모르는 것을 저 이거 몰라요 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아이들이 바로 이 메타인지가 있는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객관화 능력이 있는 아이가 메타인지가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메타인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배웠어요.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입력 과정이 있으면 나는 이걸 알고 이건 아직도 모르네. 이게 구분이 되는 테스트를 반드시 치러야 하고요. 그 결과적으로 내가 이 부분은 모르는구나 라고 됐다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능력. 요게 필요한 건데 그런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입력 과정과 출력 과정에서 아이들이 좀 놓치고 가는 대표적인 경우들을 설명을 드릴까 싶어요. 먼저 입력 과정에서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들 아이들 데리고 예시로 자주 드는 책이 2권이 있어요. 걸리버 여행기, 로빈슨 크루소. 10명이 앉아있으면 8명 정도는 선생님 저희 그런 거 다 읽었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 걸리버 여행기에서 마인국 이야기를 하거나 천공의 섬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선생님 걸리버 여행기에 그런 나라가 나와요? 저도 그냥, 지금 모르겠는데요. 저도 갑자기 소인국 이야기에서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 책이 그러니까 완역본이 아니라 초등 저학년 혹은 유치부 아이들에 맞게 각색된 동화책 정도를 읽었던 아이들은 이 책이 주는 진정한 가치 혹은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분명히 뭔가를 배웠어요. 하지만 그 입력 과정 자체에서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력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테스트도 힘들고 출력 과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메타인지가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또 출력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독후 활동에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독후 감상문. 네. 그런데 독후 감상문을 쓴 거 보면 자기 생각이나 내가 배운 건 내가 느낀 것이 없고 줄거리를 나열해 놓은 걸로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상당수가 네. 있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제대로 된 출력 단계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입력과 출력 그 사이에 있는 암기 과정에서 멈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대로 된 출력 과정, 테스트 과정을 아직 거치지 못한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역시 이 아이도 메타인지를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메타인지를 제대로 성장시킨다. 이건 제대로 된 입력, 제대로 된 출력 이 2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2025년도부터 드디어 고교 학점제라는 이 어려운 단어가 전면 시행된다고 해요. 사실 이 고교 학점제 멀게만 느껴지기는 하지만 또 초등에서 학업 역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새로운 교육과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걱정이 정말 많으세요. 고교학점제를 한 줄로 설명을 한다면 진로와 적성에 맞춘 내가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건 이게 고교학점제거든요. 와. 그러니까 진로와 적성 이 2가지가 핵심인데 사실 초등학생이 진로를 정하겠어요? 적성이 뭔지 선택을 하겠어요? 초등학교 시기는요. 진로와 적성을 선택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쌓고 그릇을 키우는 시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책꽂이에 왜 책이 5권 있는 친구가 있을 거고 책이 50권 있는 친구가 있을 거잖아요. 책이 50권 있는 친구들은 내 인생의 책을 좀 더 수월하게 찾겠죠. 아무래도 선택권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기는 이 책장 속에 책을 늘려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기초 역량을 위주로 좀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미래 역량 4C라는 4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요새 좀 화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미래 역량 4C라는 게 나온 배경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 미래 역량 4C라는 건 이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렇게 4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4가지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기술의 발달 때문이에요. 이 AI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직업 중에 사라지는 직업이 약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AI에 그만큼 대체될 직업들이 많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직업들 그리고 생겨날 직업들은 가장 인간적인 가치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 가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미래 역량 4C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4가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초등학교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문해력, 아, 그렇죠. 네. 또 나옵니다, 문해력. 수학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중학교 이후에는 사실 개발하기 어려워요. 왜냐? 중학교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업에 집중해야 될 시기잖아요. 그렇죠. 이 시기에는 책을 읽고 사유하고 다양하게 토론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런 가치들은 좀 키워주셔야 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네. 이제 초등학교 시기에 이 공부, 국영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초등학교 때 영역별로 또 어떻게 공부 목표를 세우고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주는 게 좋은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과목이 3개죠. 국어, 국영수. 영어, 수학,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영수를 이렇게 차례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저학년, 고학년은 좀 구분을 지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국어, 저학년들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2가지예요. 말하기 유창성 그리고 문장 구성 연습. 이 2가지가 좀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 말하기와 쓰기니까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한 가지 가치예요.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가. 말로 표현할 것이냐 글로 표현할 것이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중학교 가고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입시랑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되는 활동력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과목,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게 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초등 저학년 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내 의견을 말하고 표현하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움을 느껴요. 초등 저학년 때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연습입니다.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글밥을 늘려야죠. 고개지요. 맞아요. 네. 이 글밥을 늘린다라는 얘기는 좀 더 전문적인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배경 지식을 확충하는 것과 핵심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어 이야기를 한다면요. 영어는요. 국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말하기 유창성을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언어를 언어로서 영어를 외국어로서 자유자재로 구사하거나 자유자재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말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는 순간 영어와는 점점 멀어집니다. 네. 영어는 한 번 싫어하게 되고 좀 놓쳐버리면 아이들 이건 학습 자존감과 관련된 맞아요. 문제라서 이건 저학년 때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시면 이게 또 문제입니다. 또 우리 엄마표 영어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요즘. 그런데 엄마표 학습 저는 굉장히 장려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중학교 준비하신다고 어머님들이 슬슬 학습에서 손을 떼기 시작하세요. 맞아요. 이제는 학원에 맡긴다거나 이제 지가 알아서 해라. 네, 이제 슬슬 싸우기 어렵다. 시작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손을 떼시는 순간 아이들이 영어 노출 시간이 좀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경우들이 생겨요. 초등 고학년 때는 이 영어 노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를 조금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노출도를 계속 올려주실 수 있는 일종의 습관화 루틴이 필요한 시기예요. 또 수학. 수학 어렵습니다. 가장 고민이 많죠. 어렵습니다. 네. 일단 저학년 때는요. 선행학습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학은 저학년 때는 기초적인 수학 개념을 잡는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양이나 수, 무게, 길이 이런 수학적인 기초 개념들만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지나치게 연산 연습을 많이 시킨다든지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연습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아 이건 어려운 거구나, 복잡한 거구나 이렇게 좀 싫어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수학 수업은 좀 지양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올라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조건과 구하는 값을 문제에서 각각 구별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약간 국어적인 능력. 서술형 문제.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국어 좀 싫어하는 친구들, 긴 글 읽기 싫어하는 맞아요. 친구들이 요거 두 개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구분하는 훈련 플러스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수학을 본격적으로 어려움에 느끼는 친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원별로 테스트를 좀 반드시 치실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단원에서 오개념이 생겼다거나 좀 어려워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또 문해력이죠. 네. 문해력 교육을 하실 때는 4가지 단계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른 문해력을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제대로 읽는 게 우선 되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잘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몰입하는 단계고요. 마지막이 몰입을 바탕으로 한 나만의 새로운 견해를 창출하는 것. 출력 단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백설공주 안 읽으신 학부모님들은 없으실 것 같아서 이제 백설공주를 예로 들어보면요. 제가 이게 실제로 이제 초등 고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같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자, 백설공주를 읽었어요. 이게 입력 단계입니다. 그 다음이 이해 단계. 자,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어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는 외모지상주의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획기적인 생각인데요. 네. 그러니까 백설공주가 나보다 더 아름답냐라고 물어보는 그 가치 판단을 거울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의 이 압박으로 인한 외모지상주의의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초등학교 5학년이 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갔으면 이건 이해 단계입니다. 왜냐? 네. 내용을 바탕으로 나름의 생각을 거쳐서 뭔가를 좀 더 깊이 있는 책 읽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 몰입 단계. 이때 이 친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사실은요, 정말로 외모 때문이었을까요? 외모 때문에 의붓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실은 외모가 아니라 의붓딸의 밑줄이 쳐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와,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의붓딸에 그런 밑줄을 쳐야 되겠니? 라고 했더니 자, 출력 단계입니다. 대망의 출력 단계. 선생님, 사실은요,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일 뿐이고 사실 왕비는 의붓딸인 백설공주와 권력 다툼을 한 건 아닐까요? 와. 권력 투쟁의 산물이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백설공주가 나중에 돌아와서 왕비를 처형했잖아요. 안투라는 거예요. 와. 네. 몰입이 완전히 됐네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게 문해력이 완성 단계까지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가면요, 4가지 항목들이 해결이 된 겁니다. 지적 탐구심을 충족했고요. 합리적으로 뭔가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본 거고요. 그것도 자기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파악하려고 했죠. 모든 결과를 나타내고 자기 효능감을 획득한 친구입니다. 이 과정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해줄 건 딱 하나예요. 질문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단답형 질문 말고요. 폐쇄적인 질문 말고 하브루타 이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개방형 질문을 계속 해주시면 아이들은 답을 찾아갑니다. 아이들을 믿어주셔도 돼요. 정말 특이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영어요. 자, 영어에서는 결국에는 실용 영어가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요즘 입시에서는요,
이 실용 영어와 입시 영어의 간극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중학교를 넘어서 고등학교까지 가게 되면 이때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은 단순히 오지선다 영어를 얼마나 잘 맞추는 아이들이냐 이게 아니라 영어로 연극을 하고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데 거리낌이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입시에서 각광받고 있는데 이 능력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길러진다? 어려워요. 그렇죠. 이때는 시험 준비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실용 영어 능력을 초등학교 때 좀 간과하시면 좀 힘들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사실 영어 문제집 많이 안 푸셔도 돼요. 오히려 영어 회화, 영어 듣기, 영어 작문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수학이요. 수학은 이제 제일 제가 수학학습법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도 학부모님들이 마지막에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문제집 어떤 거 쓰면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수학은 좀 문제를 푸는 게 사실 필요해요.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들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아이들이 오답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문제집을 골라라. 요겁니다. 그럼 10개 중에 한 두세 개 정도 틀릴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을 골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끔 보면 이제 특히 저학년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이들이 10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 틀리면 이건 아직 우리 아이한테 좀 어려운 건가 보다. 왜냐하면 점수로 따지면 70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쉬운 문제집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주 저학년일 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동그라미 개수가 곧 내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괜찮은데 초등 고학년쯤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틀린 문제에서 배우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냥 무조건 다 맞고 넘어가면 사실 자신감은 넘칠 수 있어요. 하지만 배우고 넘어가는 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가끔 수학 문제집 이렇게 구입하시는 걸 보면 유형서만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이렇게 쭉 유형별로 나와 있는 이런 것들만 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론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론서를 보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증명 문제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거 시험에 나오나? 그럼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론 공부를 하지 않은 연습이 든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이론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론서와 유형서는 반드시 한 권씩 정도는 좀 구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과목별로 국영수 과목의 공부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할지 좀 알아봤는데요. 약간 그런 생각이 지금 딱 들었어요. 집 짓기 같다, 우리 아이들. 기초부터 탄탄히 해놓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뭔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이제 초등학생들 2달 겨울방학이에요, 선생님. 이제 보통 이렇게 겨울방학일 때 새 학기 대비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제 선행학습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선행학습을 하다 보면 저도 부모로서 이거 지금 맞는 건가?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 이끌기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잘못된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에는 어떻게 아이를 알려줄 수 있을지 궁금해요. 맞아요. 사실 요즘 네. 선행을 안 하는 친구는 없어요. 찾기가 더 어려워요. 네. 일단 저도 선행 무용론자는 아닙니다. 선행은 필요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선행을 우리가 하는 이유를 좀 먼저 명확하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선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맞는 건가? 좀 길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부터 먼저 살피고 가셔야 되는데 선행을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학기 진도를 끝내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시간 부족을 좀 우려해서 미리 공부를 해놓는 선행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방학 동안에 선행을 좀 해놓고 학기 중에는 심화학습을 병행하는 식으로 많이들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중하위권 친구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인데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학기 중에 새로운 것들을 맞닥뜨렸다, 처음 봤다 그러면 낯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과 미리 친숙해지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가벼운 선행, 그러니까 개념을 좀 미리 보는 정도의 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나무보다는 숲을 보자라는 좀 큰 의미에서 선행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행하는 학기나 학년의 공부를 하다 보면 현행학습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남들이 선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른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이유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자존감 문제거든요. 나와 성적이 비슷한 친구인데 얘는 저기까지 선행을 했대요. 근데 나는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 그럼 나는 저 친구보다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인 건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감 해소 측면 혹은 학업 자존감 문제 때문에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그런데 선행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선행을 불안해하시는 이유는 선행과 심화의 효과를 좀 헷갈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선행에 대해서 하시는 착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선행을 많이 하면 우리 아이는 그 과목을 잘하는 거다. 대표적이죠. 그렇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 과목을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 애는 그거 되게 잘해. 6학년 거 공부하거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선행이 아니라 사실 심화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면 우리 아이가 그 과목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심화를 많이 해야 그 과목을 잘하는 겁니다.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선행을 많이 하면 현행학습은 안 해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더라도 현행은 반드시 따로 복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행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심화는 조금 나중에 하고 일단 선행부터 해놓자. 그리고 심화는 나중에 좀 하자. 그런데 심화는요, 이게 관성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집의 가장 마지막이 보통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배치가 되잖아요. 여기는 늘 별표 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별표 치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심화가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이에요. 이 정도는 그냥 당연히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 이렇게 돼버리면 이 친구들은 선행과 관계없이 심화에 도전하는 연습을 할 기회를 계속 잃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선행인지 심화인지 혹은 우리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선행인지 심화인지 목적을 좀 구분을 하신다면 지금 겨울방학 때 우리 아이의 학습 목표를 좀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초등학생 아이가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 습관을 꼭 잡아놔야 된다. 그래야 중고등학교 갔을 때 이게 사춘기가 올 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공부 습관을 좀 제대로 잡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공부 습관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하는 척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척. 네, 대표적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 그리고 공부하는 듯한 여기에 좀 중독된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에. 그래서 요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에서 중독되는 걸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학습 후에 반드시 따라 붙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메타인지와도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자, 이 메타인지도 기르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척을 하는 것도 해결을 하려면 그렇게 대단한 테스트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50분, 40분 공부를 했다면 한 4-5문제 혹은 OX 퀴즈 혹은 백지복습법처럼 가벼운 테스트를 통하면 되는데 자, 우리 올리원
과정에서도 요 학습 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죠. 네. 먼저 학습을 하면 바로 따라 붙는 게 테스트 과정이더라고요. 확인을 하고. 네, 여기 테스트 과정을 좀 살펴봤더니 단순히 이제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들도 있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퀴즈가 있을 수도 있고 백지복습법, 연상법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한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테스트 과정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직접 해주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아이들과 학습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를 느끼셨다라고 한다면 올리원과 같은 이런 학습 사이트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입시 제도가 굉장히 급변하게 변화가 있고 정보도 되게 많아요. 네, 저는 초등학교 그 부모 입장으로서 벌써 입시를까지 내다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드는데 또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급변하는 교육과정 입시 제도 속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입시를 과연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그 범위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입시라고 하면은 어머님들이 겁부터 좀 먹으세요. 네,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네. 뭐 용어도 복잡하고 뭐 이거 단어를 들어도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입시를 아실 필요는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무슨 전문가들처럼 숫자 위주로 입시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뭐 어디 합격하려면 몇 점이 되어야 된다더라 이런 걸 아실 필요는 없고요. 교육의 방향성, 바뀌는 학습의 방향성과 목표를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입시가 계속해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자유학기제다, 고교학점제다, 뭐 수능은 서술형이 도입된다 그러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하는 과정이요. 큰 틀에서 보면 그냥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회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잖아요. 자, 예전에는요.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배운 지식 중에 가장 알맞은 것들을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 테스트가 어땠어요? 객관식 시험. 오지선다. 그쵸? 네. 이게 많은 지식을 한꺼번에 받아들인 다음에 이 문제 상황 속에서 5개 중에 뭐가 많니? 매뉴얼에 맞게 가장 올바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가장 좋은 학습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지선다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지고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지식을 갈무리해서 맞는 답을 찾아내는 건 컴퓨터를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오지선다보다는 그 AI를 다룰 수 있는 AI에게 새로운 질문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지선다 시험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입시를 공부하실 때는 입시가 변하는 사회적인 큰 틀을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중요한 건 요거구나. 숫자에 흔들리지는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확한 방향성을 알아야, 사회적인 흐름을 알아야 우리 아이 초등 때부터 기준을 세우고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를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입시 공부가 필요한 이유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22년도에 개정 교육 과정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조금 핵심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개정 교육 과정이 나올 때마다 늘 문제인데 이번에는 특히나 뭐가 좀 많이 변합니다. 네, 아무래도 고교학점제랑 다 연결되는 변화기 때문에 초등에서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자, 먼저 핵심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초등 저학년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국어 시수가 늘어납니다. 이제 진짜 문해력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문해력, 언어 독해력 이런 것들 때문에 초등 1, 2학년들이 국어 시수가 강화됩니다. 34시간이 증가하고요. 또 영어 교육도요. 자,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영어가 등장을 한 게 1997년도예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영어 교육의 목표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요, 영어의 4대 기능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학습시키고 평가해 왔어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각 영역별로 좀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게요. 이제 매체들이 발달을 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각 기능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줌으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듣기예요, 말하기예요. 네.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통합교육. 그렇죠. 채팅으로 막 서로 의견을 나눠요. 어. 이건 쓰기예요, 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의 기능이 아니라 언어의 사용 목적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평가하자라고 바뀝니다. 이게 이제 이해하기, 표현하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런 결국에는 실용 영어가 강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체 교육이 공교육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더 이상 인터넷이라든지 뭐 SNS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강구할 수 없는 건 그만큼 정보를 탐색하고 받아들이는 게 예전과는 다르게 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도 역시 매체 교육의 일환이고요.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요. 미디어 영어, 미디어 영어. 네.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교과목들이 아예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교육하게 됩니다. 또 바로 프로그래밍. 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코딩 교육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 네. 코딩 학원 보내야 되나? 어떡하지? 우리 C 언어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 하는 거는 컴퓨팅적 사고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변화에서 이렇게 딱 명시된 걸 보면 언플러그드 활동이 강조된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순서와 알고리즘에 관련한 거. 그러니까 왜 조건이 제시되면 yes, no, yes를 선택하면 그 다음 조건은 무엇이 되고 no를 선택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들이 계속 변할 것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카드놀이라든지 순서 맞추기라든지 이런 식의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방식의 교육을 통해서 컴퓨팅적 사고력, 논리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집중해 주시면 이제 정말로 우리 때와는 뭔가 많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초등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고 막막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평소에 궁금했던 거를 선생님께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뭔가 든든한 마음이 생기고 아이들한테 앞으로 지도를 할 때도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좀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시를 함께 준비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마음가짐하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입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입시는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진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습은 사실 일부입니다. 학습은 일부고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꿈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 사이에서 그런데 학업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 정말 많거든요. 이것만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수단이 목적을 앞지르는 상황인 건데 수단 때문에 우리 아이가 꿈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국에는 입시에서 실패하는 일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계획을 세우거나 진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의견입니다. 아이를 들러리 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꿈이 아이들이 꿈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아이의 꿈이 부모님의 꿈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걸 좀 그냥 따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꿈은 부모님의 꿈대로 두시고 아이의 꿈은 아이의 꿈대로 그냥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자기들의 꿈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요.
이제 초등 부모님이 미리 알아야 될 입시 정보와 올바른 초등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아마 초등 자녀 입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윤희, 정영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